스테인 폐경맥에 대한 전통적인 그 경맥도, 경혈도에 관련된 사진들을 소개합니다. 남북조를 비롯한 육조 시대에 나타난 산경에서도 스테인 폐경맥은 임신 출산 과정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태아와 관련한 유주 분포에서 그려져 있고요. 이후에 송나라, 원나라에 걸쳐서 스테인 폐경의 모습들은 그림과 같이 소개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인 폐경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제 위장관, 그다음에 가슴우리에 있는 허파 등을 포함해서 유주 분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테인 폐경은 WHO의 영문 기호로는 렁이라고 하는 허파의 영어 약자를 활용해서 L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테인 폐경과 관련해서 이미 이 내용은 지난 교체기에 걸쳐서 완성되었었던 마왕태 의서에서도 이미 반영되어 있던 경맥입니다. 다만 마왕태 의서에 나타나는 족비 11맥구경, 음양 11맥구경에서 표현되는 스테인 폐경의 명칭은 비태음맥이라고 하는 또 비거음맥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오늘날과 다른 명칭은 허파와 같은 장부의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 않죠. 이를 고려해서 족비 11 맥구경을 한번 살펴보면 족비 11 맥구경의 표현은 손목 위쪽에 촌구라고 하는 부위,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라디알 아터리가 통과하는 노동맥 영역인데요. 이 부위에서 시작해서 위팔의 안쪽, 겨드랑이 안쪽을 통해서 심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음양 11 맥구경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마왕태 의서에서는 중심되는 부분이 결국 그 라디알 아터리라고 하는 손목 부위에서 아래팔, 위팔을 겨쳐서 심중이라고 하는 가슴우리의 심장 쪽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테인 폐경이 허파와 관련되어 있는 경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스테인 폐경맥을 수태음맥으로서 심장과 연결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심장에서 오늘날 허파로 변경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왕태 의서에서 나타난 특징은 기시 부위가 팔에서 시작해서 가슴우리로 끝나는 향심성 방향으로의 유주 분포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인 폐경의 유주 분포는 중초를 기반으로 가슴우리를 통해서 밑팔 쪽으로 올라오는 원심성, 그러니까 심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왕태 의서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스테인 폐경맥에 관련된 경맥 병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혈학 총론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경맥 병우라고 하는 것은 해당 경맥의 유주 분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특히나 경락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은 병리적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리적 기반에서 많이들 경락의 생리에 대한 이야기, 경락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전개되고 있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경락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것은 병증과 병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병증 모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유한 병증 모델이 전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올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내려오죠. 하나는 시동병, 또 다른 하나는 소생병입니다. 시동병과 소생병에 대한 의미는 경일학 총론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그런 만큼 경일학 강론에서도 각각의 경혈의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시동병과 소생병 등을 꼭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인 폐경의 시동병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허파가 창만하다, 그리고 팽팽하다, 이러한 어떤 현상 속에서 호흡 곤란과 기침이라고 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결분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걸 오늘날로 보면 빗장이 오목이라고 하는 해박적 구조가 됩니다. 빗장이 오목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아프고 또 두 손을 가슴을 껴안으면서 감싸 안으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하나의 의식이 또렷하지 않는 상태의 병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증들을 요약해서 황제내경 영추경맥편에서는 비궐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한의학 용어에서 궐자가 등장하는 병증은 굉장히 응급에 가까운 형태의 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은 팔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위급한 병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러한 증상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환자를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이 환자를 어떤 진료 전문의한테 보내는 것이 적절할까요? 일단 호흡곤란과 기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호흡기 내과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호흡기 내과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뒤에 나타나는 의식불명, 두 손을 감싼다 라는 측면을 보면 사실은 호흡기 내과가 아니라 응급실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는 심장의 상태일 겁니다. 즉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스테인 폐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마왕태 의서에 나타나 있는 경락의 유주분포에 오히려 허파보다 심장에 대한 언급이 마왕태 의서에서 먼저 출발했다는 점이 힌트 사항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스테인 폐경의 시동병의 영역은 주로 가슴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목, 입 중심의 이러한 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바로 복부 부위에 대한 증상이 시동병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스테인 폐경의 유주분포에서의 키포인트는 사실 중초라고 하는 위장관 영역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병에서는 바로 이 부위에 대한 병증 모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은 유주분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병증의 속성이 교집합인 영역과 교집합이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교집합에 해당한 것은 우선 우리가 이 스테인 폐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유주분포이고 병증이지만 교집합이 없는 영역들은 사실은 차순위로 놔둬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스테인 폐경에 존재하는 경혈들의 주치들을 또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동병이 안 나타났던 내용들은 소생병에서도 나타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소생병을 언급합니다. 소생병에서도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기침,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진다, 얼굴의 부위에 어떠한 상기감, 호흡곤란, 앞에 나타났던 증상들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죠. 가슴 답답함, 마음이 번거롭다. 사실은 심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장의 질환으로 언급할 건지 아니면 심리적 상태로 정서적인 문제로 언급할지는 문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은 마음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주분포가 존재하는 어깨, 팔, 안쪽 모서리, 손바닥 영역에 대한 표현들이 있죠. 소생병과 시동병에 대한 구분들은 총론 시간에도 소개했었죠.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시동병은 맥상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병증이라고 얘기했고 소생병은 맥상의 변화가 크지 않는 병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생병에서도 나타나는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기침 이러한 증상들은 시동병에도 존재하지만 왜 소생병에도 또 존재할까 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소생병은 시동병만큼이나 맥상의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병증이라고 옛사람들은 분류하고자 했겠지요. 그런 점에서 소생병은 유주분포를 기반으로 하는 영역 안에서 주로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고 시동병은
유주 분포를 넘어서 하나의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 증후적, 그러니까 심톰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여러분이 다시 총론에서 다뤘던 얘기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구분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유주 분포는 기본적으로 황제내경 영추 경맥편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의 유주 분포의 뼈대를 삼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템 폐경의 유주 분포를 영추 경맥편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보면 중초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 부위로 언급을 하고, 또한 스템 폐경이라고 하는 허파에 관련되는 육부적인 관점에서의 대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들문, 그러니까 식도에서 위장으로 연결되는 부위를 구조로 해서 가로막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허파에 대한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우리 전체에 분포하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위팔의 안쪽을 따라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부의 분지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래서 엄지 끝으로 끝나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 스템 폐경이 왜 엄지에서 끝나야 된다고 설명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스템 폐경의 공간적 분포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태음의 공간적 속성은 일단 그것의 표리가 되는 양명의 공간적 속성하고 매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양명의 공간적 속성의 안쪽 공간, 그러니까 깊은 공간 안에 있다라고 옛사람들은 사유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양명이라고 하는 공간은 인체의 앞면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 해당하는 쪽에서 가장 표면에 등장하는 부분을 양명이라고 하고, 그 양명에서 그 안쪽 공간을 태음이라고 설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팔을 내린 자세를 여러분이 한번 지금 살펴보면 여러분의 앞쪽에 위치하는 손가락의 위치는 엄지 쪽이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통의 뒤쪽 면에 위치하게 되죠. 물론 해부학적 자세에서 취하면 엄지든 새끼든 손바닥치기 앞쪽이고 손등 쪽이 뒤쪽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전에는 이런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인체의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결국 인체의 앞쪽이 어딘가, 인체의 뒤쪽이 어딘가, 중간은 어딘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손가락과 마주하는 기본에서 검지의 뒤쪽 면에 있다라고 해서 앞쪽 면에 태음으로써 배열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틀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팔의 앞쪽, 아래팔의 앞쪽 역시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팔내림 자세를 했을 때 바로 스템 폐경면이 인체의 앞쪽 면에 있는 것처럼 공간적 분포를 형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여러분이 스템 폐경의 유주 분포를 공간화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소개했던 시동병과 소생병을 염두에 뒀을 때 중초와 대장이라고 하는 영역은 유주 분포에서는 등장하지만 병증 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템 락맥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락맥이라고 하는 것도 경맥처럼 하나의 표리의 관계로서 경맥에 부속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죠. 다만 락맥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들의 고유한 상식에서는 체표 부위에 흐르는 혈관 구조로 언급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체표 혈관, 특히 체표 정맥들이 주로 락맥의 의미에 많이 부여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경맥과 다른 체표면에 존재하는 태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체표 정맥들을 스템 락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표 정맥 중에 어떠한 체표 정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스템 폐경의 락맥의 유주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손목 부위에 있는 존재하는 체표 정맥들, 또 엄지 손허리뼈 부위의 손바닥 쪽에 있는 체표 정맥들이 스템 락맥의 속성에 있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체표 정맥의 어떤 형태학적 변화, 색택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와 병증 모델을 연결해서 락맥의 병우를 언급을 합니다. 스템 락맥 역시 결국은 병우를 전제로 해서 특정 병우를 락맥병으로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락맥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템에서도 락맥의 병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락맥의 병우에는 각각 실과 허로 나누는데, 이때 말하는 실과 허의 개념은 바로 이 체표 부위에 나타나는 정맥이 실한 형태의 모습을 띌 때는 실증, 체표 정맥의 모습이 허한 모습의 형태를 띌 때는 허증이라고 하는 병증과 연관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찰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큼 명확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다는 점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락맥의 병우에 있어서의 허실의 문제는 체표 정맥, 특히 해당 락맥의 체표 정맥의 허실의 상태와 관련돼서 옛사람들이 구분하고자 했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일반적인 실증의 형태들은 이와 같이 스템 락맥에서 등장하죠. 주로 이 영역에서의 열감 또는 충혈 등의 염증성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허증의 모습은 이 부위의 쇠표정맥의 어떤 허증 상태와 함께 나타나는 전신 증상과 같은 모습들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떠올릴 텐데요.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 증상은 편두통의 정구 증상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스템 락맥의 락혈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질문한다면 열결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죠. 열결이 바로 이 손목 부위에 존재하는 스템 경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열결의 주치증 중에 하나가 편두통이기도 합니다. 락맥의 경우에서는 편두통이란 말을 쓰지는 못하지만 결국 편두통으로 이완되기 전 단계의 정구 증상들을 락맥의 허증 증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열결이 왜 편두통을 잘 치료하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전통적인 임상 경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토대에서 스템 락맥의 병증의 유형을 파란색으로 영역화해 보면 주로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관찰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스템 락맥의 영역들이 바로 이 공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한테 우리가 꼭 기울여야 될 관심은 무엇이냐면, 경락의 유주 분포가 그 병증의 연상 작업으로 그 병증을 연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락 유주를 오로지 병증에 연관됐다라고 믿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유주 분포와 관련 없는 병증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매우 곤란하기도 하고, 또한 유주 분포에 있긴 하지만 또 해당 병증하고 병증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또 잘못 진단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날 한의학에 많은 오류를 만들어냈다, 적지 않은 오류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적 인식을 위해서는 유주 분포와 병증에 대한 관계들을 꼭 구분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시험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테엄 경근에 관련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테엄 경근은 경근편에서 유래하는 영추 경근편에서 유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날에 우리가 경근을 언급하죠. 경근은 말 그대로 경맥의 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의 근골격계 구조들,
특히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골격 구조들을 근육계 등을 경근화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에서 일단 경근 병우도 이해하면서 경근의 유주 분포를 전통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노란색의 텍스트지만 이것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경근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경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스템 경근에 해당하는 경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엄지에서 보면 엄지 굽힌근이나 엄지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에 이제 굽힌근이나 이런 근육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팔 쪽에서는 위팔 로근에 해당하는 영역이 가까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팔 지역에서는 위팔 두 갈래근 또는 위팔근이 일부 영역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통해서 가슴 부위에서는 큰 가슴근, 그 다음에 작은 가슴근 등이 분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템 경근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 텍스트 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해서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근들이 어떠한 병증을 나타날 때의 병우를 경근병우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경근병우는 해당 경근에 관련된 당김, 경련, 통증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호흡기 가스무리 공간에서 나타나는 병증들이 식분증과 옆구리 당긴 증상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경근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썼던 치료 기술로서는 화침법을 많이 썼죠. 그리고 이 화침법을 쓰는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이통 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아시열의 의미와도 비슷하고 또는 반응혈, 반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징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요소인 거죠. 결국 한의학 친구의학에서 이통위수라고 하는 표현은 경근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적 경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결국 경근병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가 전통적으로 언급하는 경맥과 경근은 유사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속성으로 여러분이 잘 구분하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별인데 사실 경별은 이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별 자체에는 병증 모델이 없습니다. 병증 모델이 없는 경락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념적이다. 수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관념과 어떤 추상성을 경별을 통해서 제시한 건가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경락과 장부를 연결짓고 하고자 하는 연결고리를 경별 이론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었던 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별들은 해당 경맥에 소속되어 있는 장부를 각각 연결하는 구조로서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토대를 통해서 경락의 유주 분포 속에서 나타나는 장부의 상관성을 경별 이론을 통해서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념적이고 연역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결국 경락과 장부가 연관되는 과정이 임상적 실천 경험보다는 연역적 추론 과정에 의한 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앞에 나와 있는 스템 폐경의 유주 분포에 있어서 대장과 중초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경별을 기반으로 하는 경락과 장부의 연역적 추론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스템 폐경의 시동병과 소생병 안에
장부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육부와 관련된 병증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병증 모델이 없는데 유주분포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연역적 추론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경락을 장부와의 상관성을 이해할 때 물론 모든 경락이 장부와 상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경락은 충분히 장부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락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일반화시켜 놓은 과정들이 바로 이 경별 이론이다, 경별 가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경별을 바라보길 바라고요. 이제 이러한 토대에서 우리가 스테인 폐경의 개괄적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테인 폐경에는 총 11종의 경혈이 나열되어 있죠. 양쪽에 존재하면 총 22개가 있는 거고요. 종류로 보면 11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맥과 동맥을 배울 때는 경혈이 인체의 정중선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쌍으로 배열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각각 24종, 28종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12경맥은 좌우의 쌍을 이루기 때문에 대칭성에 따라서 종류와 개수는 달라진다라는 거, 특히 곱하기 2로 늘어난다라는 점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스테인 폐경이 있는 공간은 주로 이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이 해벽적 자세에서 보면 그 위치적 특징이 분명하지 않지만 인체의 자연스러운 위치 자세로 보면 양명에 대칭되는 공간인 앞쪽 공간에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것에 따른 골도분촌의 관계는 위팔의 영역과 아래팔의 영역이 각각 이 팔꿈치 관절을 기준으로 손목 관절면, 팔꿈치 관절 중심으로 겨드랑 중심선을 각각 골도분촌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골도분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골도분촌을 통해서 나열되어 있는 하나의 경맥 주변에는 또 다른 경맥이 골도분촌에 의해서 상대적인 위치값을 갖는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경맥 안에서 모든 경혈을 하나의 경맥 안에 있는 경혈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경맥에 있는 경혈들을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한편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결국은 최표면에서 결국 자극을 시작해서 심부로 자침이 될 때 결국 우리는 어떠한 신경적 요소와 결합돼서 스테인 폐경면을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팔부의 신경 분절과 스테인 폐경면에 있는 면을 고유를 합니다. 하나의 신경 분절 안에 하나의 경맥이 고유하게 분포하기보다는 하나의 경맥 유주 분포 안에 서로 다른 요소의 신경적 분절들이 섞여져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엄지 쪽에 있는 신경 분절은 메디안 너브의 분지 영역에 있고요. 또한 일부 영역은 노신경의 일부 영역하고도 섞여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근 피부 신경의 노쪽면에 있는 영역하고도 섞여져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스테인 폐경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14개의 경맥, 14종의 경맥의 경혈들을 이해할 때 그 경혈의 순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WHO를 기준으로 기호화 시켜놨죠. 스테인 폐경도 11개니까 LU 1에서 LU 11까지 번호가 있고 여러분이 앞서서 인맥과 동맥을 배울 때도 CV 1에서 CV 24, GV 1에서 GV 28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했죠. 결국 우리가 라벨링이 되는 것이 그 순서가 결국 경맥의 유주 분포와 유주 분포의 나열 방식하고 연결된 거라고 또 생각해서 인식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연상 작업이 뭐냐? 경혈 번호 순서가 경맥의 유주 분포 순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러한 경맥의 유주분포의 순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흐름과 관련된 실질적 요소인가? 흐른다라고 하는 순서와 동일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기혈순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경락론이든 경락론이 아니든 간에 한의학적 사유 과정에서 기혈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라는 식의 표현, 이러한 표현들을 어, 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병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사유가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통도 결국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는 사유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들을 유주분포의 순서하고 맥락을 지으면 순서는 곧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 그러면 이 흐름, 경혈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유는 올바를까요? 많은 한의사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름이라는 생각의 연장에서 만들어진 침법이 보사법 중에 영수보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희 경희락 실습에 있어서 보사법과 관련된 설명들을 했다면 거기서도 영수보사의 의미의 일부가 바로 이러한 흐름과 관련한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렇게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혈의 순환, 통즉불통, 불통즉통, 유주분포의 순서, 흐름의 동일화 등이 하나로 묶여버리면 결국은 보사에 있어서 마치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차단하게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옳은 치료법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러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할 내용은 동의보감을 해석한 진주표라고 하는 한의 학자가 자신이 이 동의보감 친구편을 해석하면서 각주로 달아놓은 설명문이기도 하지만 이 설명문은 제가 읽어봐도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바라본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스테인 폐경의 경혈 순서는 중부에서 소상의 순서로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영추 경맥의 유주 순서에 맞추어 배열된 것과 같다. 그런데 동의보감은 오히려 소상에서 중부의 순서로 손끝에서 몸의 중심적으로 흐르는 걸로 배열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이 동의보감 친구편을 보면 모든 경맥의 경혈의 경혈 순서들을 모두 손끝, 발끝에서 몸통 부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추 경맥변의 유주 분포의 순서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혈의 번호 순서와는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죠. 물론 절반은 맞아요. 왜? 절반은 손끝에서 몸통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몸에서 손끝이나 발끝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동의보감은 일관되게 모두 손끝, 발끝에서 몸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인 거죠. 12경맥의 경혈의 순서도 그렇기 때문에 머리나 흉복에서 시작해서 사지 말단으로 가는 경맥에 소속된 경혈 순서가 역방향인 수족의 말단에서 몸의 중심으로 흐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12경맥의 유주 분포를 영추 경맥편을 근거로 해서
말단에서 중심으로 가는 것과 중심에서 말단으로 가는 것을 각각 반반씩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되면서 결국은 WHO에서 경혈의 번호 순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일학 총론에서도 한번 배웠고 지금 스테인 폐경 설명할 때도 마왕태 의서에서 나온 것도 살펴보았겠지만 마왕태 의서에서 나와 있는 족비 11맥구경이나 의명 11맥구경 그리고 동인수열 친구 도경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까지의 경혈과 친구의학 서적은 대부분이 향심성 방향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보감의 설명 방식이 원래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혈의 순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는 경혈의 유주분포 방식은 경맥의 유주분포 방식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끝, 발끝을 기준으로 해서 경혈을 분포하는 방식을 정형수경합이라고 하는 오수열의 패턴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혈학 총론에서 특정혈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오수열을 언급하고 그 오수열의 5가지 요소인 정혈, 형혈, 수혈, 경혈, 합혈이 모두 손가락 끝, 바늘가락 끝에서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면으로 각각 5종씩 만들어진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영추경근편,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추경근편에서 설명하는 모든 경근의 흐름도 다 향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측면들은 경락의 구조가 여환무단하라고 하는 순환의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사지를 중심으로 몸통으로 향하는 향심성 구조가 하나의 구성 요소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락 구조 안에는 향심성과 원심성, 향심성은 구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2가지 요소가 각각 병행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병행 요소들을 각각 구분해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순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2가지를 모두 하나의 고리로 만들므로 인해서 황제내경의 연기의 순환 구조처럼 결국은 기혈이 순환한다. 결국 순환한다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순환하는 방향이 결국 흐름의 방향인 것처럼 소개가 되게 되는 거죠. 흐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제로 흐르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별도로 기혈 순환이라고 하는 논지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아까 말했던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임상적 실천한 모습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요약하자면 이러한 것은 역사적 산물에서 향심성을 강조하는 경매, 원심성을 강조하는 경매 또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경락 체계 안에 각각 요소에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틀 안으로 들어올 때 마치 순환의 구조인 것처럼 연역되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점이죠. 동의보감은 그런 점에서 이러한 순환의 구조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혈이 사지 말단에서 몸통을 향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강조한다는 측면으로 동의보감은 경혈의 배열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던 진주표라고 하는 한의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영추 경맥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맥 체계에서 80% 이상이 바로 이러한 순환 구조가 아닌 향심성 경맥 체계를 강조했던 시대 또는 사회 또는 의가들이 존재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운문혈 소개하겠습니다. 스테인 폐경의 2번째 경혈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위치로 보면 빗장뼈의 아래쪽에 있고요. 브리돌기라고 하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안쪽 면에 있는 세모 가슴 삼각면 함몰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실질적으로는 첫째 갈비 사이 공간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갈비를 고려한다면 바로 첫째 갈비 사이 공간을 염두 둔 그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운문이라고 하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점 때문에 중부와 마찬가지로 동맥응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혈관에 있어서 겨드랑 동맥과 관련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고전적 경험인 거고요. 이 부위를 넓히고자 하는 자세에서 치열 자세는 어깨를 올린다라고 얘기돼 있죠. 결국은 세모 가슴 삼각면을 넓히고자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중부열에서 위를 보고 눕는다는 것도 결국은 가슴을 넓히는 자세를 통해서 이 공간을 좁히는 게 아니라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자칫면을 안전하게 확보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것이죠. 목적이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부위와 추열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빗장뼈를 경계로 해서 이 주변에는 넓은 목근과 큰 가슴 근, 빗장 밑근이 존재합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해박적 도식으로 잠깐 설명해 보면 넓은 목근이 지금 이것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잘 보면 세모 가슴 삼각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가장 최표면을 지금 이 넓은 목근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빗장뼈라고 하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빗장 밑근이 통과하기 때문에 빗장 밑근이 통과하기 때문에 심부에 이러한 근육이 자입 과정 중에 자침의 대상화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 교과서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극 대상의 해부학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제가 교과서를 기반으로 교과서와 잘못된 내용들을 정정하면서 사실 슬라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평가하지 말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으로 해당 경열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교과서 내용은 수정하거나 참고하기만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부학적 근거를 파악하는 학습을 할지 혼동이 올 수 있어서 당부합니다. 신경에 있어서도 바로 긴 가슴 신경, 그 다음에 빗장 위신경, 가쪽 앞쪽 가슴 신경, 팔신경 얼개. 물론 팔신경 얼개는 가장 깊은 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신경적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혈관에 있어서도 노쪽 피부 정맥, 지금 노쪽 피부 정맥이 지금 이것을 지칭하거든요. 세팔릭 벤이라고 하는 노쪽 피부 정맥이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운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봤을 때 지금 노쪽 피부 정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물이 동맥과 정맥, 겨드랑 동맥과 정맥이 이 부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부랑 동일한 방식으로 가스물이 바깥쪽을 향해서 자침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 근육, 신경, 혈관이 자극 대상이지 허파가 자극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당부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침의 치료적 목적은 중부와 동일하게 스텐 폐경의 시동병, 소생병과 영역이 이제 공유되는 교집합적인 가슴과 허파 병증을 치료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지금 세모 가슴 삼각을 촉지하는데 세모 가슴 삼각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팔을 하는 거죠. 방금 거비취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바로 이러한 자세를 할 때 바로 이 부위가 가장 해부학적으로 표지가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깨를 지나 위팔 쪽으로 스텐 폐경의 경혈을 설명을 할 건데요. 첨부라고 하는 경혈입니다. 우리가 골도분촌을 할 때 최표 표지를 기준으로 골도분촌을 위팔에서 할 때 기준은 겨드랑 주름의 앞쪽 모서리 끝입니다. 이 지역을 기준으로 팔굽관절면까지를 구등분을 하게 되고 그 구등분에서 위쪽 3분의 1의 영역에 해당하는 삼촌 지역에서 천부혈을 찾되 천부혈은 위팔근의 가쪽 모서리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위팔 두 갈래근의 가쪽 갈래와 안쪽 갈래, 가쪽 갈래가 긴 갈래고 안쪽 갈래가 짧은 갈래인데 가쪽 갈래와 어깨세모근이 만나는 교집합 지역인 이 부위가 결국은 천부혈이 되고 이 부위가 겨드랑 주름에서 아래쪽으로 3등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는 바로 유두와 비슷한 노치에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위치와 그 다음에 근육의 내용, 그 다음에 신경, 혈관 등을 살펴보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에는 혈관으로 보면 노쪽 피부 정맥이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 문헌에서는 천부혈에서 동맥이 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혈 주변에는 동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 단면들을 보시면 천부혈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면에서 자입 과정에 노출되어 있는 동맥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팔 쪽에서의 동맥의 위주는 바로 위팔 두 갈래근의 안쪽 갈래의 안쪽 모서리 쪽에 동맥이 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위팔 동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부위에서 동맥을 우리가 촉지할 수 있지 이 부위에서는 동맥을 촉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 사람들은 왜 이 부위에 동맥이 뛴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여전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지만 제가 추론할 때 옛날의 천부혈은 이 위치로 표시를 했다가 점차 시대에 따라서 천부를 허파 질환과 연관하는 과정에서 경혈의 위치가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치료적 목적 과정 중에 허파 질환을 염두에 두는 치료적 목적을 따라서 경혈이 이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쪽 지역에서 치료하는 경우라면 신장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질환을 치료하는 대상이었다면 위팔 두갈래근의 가쪽 이 지역은 결국은 신장 질환보다는 호흡기 질환에 더 밀접한 반응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맥에 뛰는 부위를 기준으로 천부혈을 찾았다면 오늘날은 이쪽 피부 정맥 쪽에서 천부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천부혈에 동맥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경혈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의료적 경험이 변천하면서 그 위치가 동일한 경혈임에도 불구하고 경혈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적 목적에 따라서 부위가 변동되는 일도 발생하더라. 이러한 특징들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적지 않게 발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주치의 병증은 방금 말한 것처럼 호흡기 질환을 염두에 두고 이 천부혈을 주로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편 문헌에 따라서 직접 뜸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위가 얕은 층에 정맥이 통과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여러분이 정맥이 피부 밑에 얕은 층에 정맥이 통과할 때는 그 부위에서의 뜸은 신중하게 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혈관에 바로 위에서 열자극을 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 안에는 혈액이 존재하는데 이 혈액은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고열로 전달될 때 혈액은 응고 현상이 일어나죠. 단백질 응고와 관련돼 있어서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혈액에 과도한 열이 전달되는 것은 오히려 혈액의 병리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 때문에 피부 정맥을 비롯한 혈관이 얕은 부위에서는 뜸 치료를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경혈 중에 뜸을 금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부위에 체표 정맥을 비롯한 얕은 층의 혈관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직접 뜸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꼭 숙지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천부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바로 이러한 같은 동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맥의 박동을 현재 천부 위치에선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한편 위팔 두 갈래근의 형태학적 특징을 여러분이 꼭 숙지하길 바라고 위팔 두 갈래근을 위팔 두 갈래근의 위치를 걷어내고 나면 그 밑에는 위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실습 현장에서는 체표에 있는 표면 해박과 촉지를 근거로 스테인 폐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위팔 두 갈래근의 가쪽 갈래를 중심으로 가정 자리에 천부와 협백을 표지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협백은 천부열에서 아래쪽으로 1촌 이동하는데 결국은 위치적으로 보면 천부와 동일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치적인 속성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천부에서 나타났던 동맥의 반응점 역시 협백에서도 관찰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동맥의 위치상에 천부와 협백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결국 가쪽으로 이동되어 결국은 표준 위치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변화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찾을 수 없는 표현이 과거에 등장한 이유는 결국 이러한 경혈의 위치의 변화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이미 이제 바뀐 표준 위치 안에서의 근육, 신경, 혈관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위치에서 근육, 신경, 혈관을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나열된 거와는 다른 해박적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러한 안쪽 공간에 있었던 스템 경맥이 바깥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것은
마왕태 의서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왕태 의서에서 유주 분포를 아까 설명할 때 결국 촌구라고 하는 노동맥을 기준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옛사람들 입장에서 당시의 스템맥은 바로 노동맥, 위팔동맥, 겨드랑동맥, 심장으로 이어지는 이 동맥 체계를 통해서 스템이라고 하는 경맥 체계를 형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왕태 의서에서 언급한 병증 모델은 심장 관련 협심증 질환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증상이 영추 경맥편을 통과하면서 이후에 심장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이 아니라 허파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 경맥으로 변화가 됐고, 그러한 변화가 결국은 경혈들에도 반영되면서 위치의 변화를 통해 호흡기 질환 경혈로 다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한약의 그 경락과 경혈의 이론 체계는 어떠한 완성 체계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병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의료 기술의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경락과 경혈이 고대 사회에 완성돼서 현재까지 어, 불가침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고정불변의 어떠한 지식으로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한의학적 지식은 고정불변적 지식이 아니라 의료적 경험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그 측면을 반영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과정들은 현재를 빌어서 앞으로 미래 사회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해석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의 대상, 치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려는 학습과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고전에서 나와 있는 치료적인 결과, 그다음에 표현들만 인식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칭 과정에서 자극의 대상을 망각하는 일이 생기고, 결국 그 망각은 과거와 현재의 단절된 부분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오진하거나 잘못된 치료를 전개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점이 지금 이 스템 폐경에서의 몇 개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좀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과 현대적으로 변화돼서 재해석하는 내용들의 변화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팔굽관절로 내려와서 척택혈을 설명할 건데요. 척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척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 얼라라고 하는 뼈를 기준으로 하는 측면을, 안쪽면을 얘기하는 하나의 개념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 한의학 용어, 해방 용어에서 척골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척골은 오늘날로 보면 얼라의 한자적 표현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얼라라고 하는 위치의 공간적 분포가 척골이라고 한다면, 스탠 폐경이 말하는 척택의 영역은 이 얼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공간 안에 골격의 구조를 표현을 해보면 사실은 이런 표현 안에 위팔 두 갈래근의 안쪽 공간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눈치챘겠지만
스테인 폐경의 척택의 영역은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팔 두 갈래근의 힘줄의 가쪽면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도 결국은 어떠한 시기에는 척택이 이 공간에 있었던 것을 오늘날의 이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을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척택을 파악하게 될 때 오늘날 척택의 위치에서는 동맥의 박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실습 시간에 이 커프를 차고 혈압계를 측정할 때 혈압계에서 박동의 센서를 대기 위한 청진기를 이 공간에 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것이에요. 바로 이 공간은 바로 이쪽 공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위팔 동맥, 오금 동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척택의 위치에는 위팔 동맥에서 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바로 노신경이 가까운 영역으로 위팔 로근이 가까운 영역으로 척택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에 등장하는 천부혈, 협백혈, 척택회에 나오는 동맥의 의미들은 영추경맥편 이전 시대의 스테인 폐경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영추경맥편 이후에 스테인 경맥의 공간의 위치 그리고 병증 모델이 호흡기 병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오늘날의 위치로 동맥과 상관이 없는 노신경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근육, 신경, 혈관을 통해서 이 부위에 어떠한 해박적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침법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부위의 얕은 정맥을 점자 출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부위의 얕은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노쪽 피부 정맥을 언급하는 거예요. 또는 팔오금 중간 정맥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위에 해당하는 예, 이 부위에 해당하는 척택에 지금 정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양방에서는 정맥 주사 아니면 정맥 체열을 하기 위해서 시술하는 부위에 가깝죠. 바로 이 부분을 한약적으로 치료적 목적으로 쓸 때 지금 말하는 얕은 정맥을 점자 출혈한다. 그래서 그 점자 출혈하는 방식의 특정적인 특징이 사만혈로 등장합니다. 사만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응급에 가까운 급성 질환에 있어서 혈액을 출혈시키는 방법으로 결국은 응급 상태를 완화시키는 치료 기술인데 바로 척택혈은 이러한 얕은 정맥을 점자 출혈하는 대상 중의 하나로서 사만혈내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척택은 스테인 배경에서 보면 오수혈 중에 합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치 영역은 일반적으로 현대에는 바로 스테인 폐경에 관련된 호흡기 질환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증상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사만혈을 소개해보면 사만혈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슬관절과 팔꿈관절을 위치한 위중이나 척택을 언급하는데 문헌에 따라서는 척택을 대신해서 곡택을 쓸 수 있다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곡택혈 부위가 과거에 척택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 부위를 곡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위중 곡택 또는 위중 척택을 설명함에 따라서 사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양쪽 무릎 오금 관절, 양쪽 팔굽 관절을 네 부위로 설정하기 때문에 사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주로 응급질환, 그러니까 열사병, 일사병과 같은 증상, 토사광란과 같은
장티푸스 질환과 같은 일종의 급성 질환 등에서 출혈요법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척태계 부위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써여졌던 척태계의 위팔동맥의 노선과 오늘날의 척태계 부위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 척태계 안에서 이 부위에서 동맥을 촉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위팔동맥에서 작은 동맥 하나의 분지가 깊은 층을 통해서 팔꿈치를 돌아가는 되돌이 동맥이 존재합니다. 리커런트 아터리가 존재하지만 이 리커런트 아터리가 여러분이 촉지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크기의 동맥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서 옛 문헌에서 말하는 척태계 동맥 촉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날 척태계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옛날의 척택 부위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일관되게 중부, 중부, 협배, 척택혈이 모두 옛 문헌에서는 동맥혈 기반에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팔 동맥은 바로 이러한 청진기를 통해서 위팔 지역에서 동맥 박동을 촉지하는 곳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척태계 부위에서는 동맥이 없고 곡택을 비롯한 이 위팔 동맥의 안쪽 공간에서 위팔 동맥을 찾을 수 있다.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팔오금 정맥과 노쪽 피부 정맥이 결국은 척택의 중심 좌표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지금 여러분한테 척택의 의미 이전에 고전적인 천부혈, 고전적인 협백혈, 고전적인 척택혈의 위치가 이 노선에 있었기 때문에 동맥박동을 촉진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의 천부혈, 오늘날의 협부혈, 오늘날의 척택혈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오늘날의 천부, 협백, 척택혈의 의미는 호흡기 질환을 기반으로 하는 질환을 위해서 경혈의 위치 이동이 일어난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스템 경혈의 세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위의 주변에는 경혈 말고도 경회 기혈이 있는데 척택혈에서 아래쪽으로 일촌으로 택전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이 있습니다. 이 경회 기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갑상선, 아래팔 마비나 경련에 쓰이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체입니다. 예, 공체혈은 스테인 폐경에서 극혈이라고 하는 특정혈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래팔 지역을 팔굽관절에서 손목관절면까지 12촌으로 골도 분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쪽에서 5촌, 아래쪽에서 7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위팔 로근의 마디 안에서 공체혈을 찾습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은 위팔 로근이 중요하고요. 위팔 로근 안쪽에는 원업친근이 분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쪽에서는 다양한 굽힌근 집단들이 통과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노신경의 얕은 가지와 가쪽 아래팔 피부신경이 있습니다. 특히 가쪽 아래팔 피부신경이 가장 최표면의 피부 분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깊은 층에는 노동맥이나 노동맥이 통과하고 있고요. 아울러 얕은 층에는 피부 정맥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 주치 범위는 주로 스템 폐경에 관련된 호흡기 질환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위팔 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팔 로근에 이 공간에 공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체 아래쪽으로는 원업친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공채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은 공채혈을 치주를 치료하는 대표적 경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배 한의사들을 만나서 공채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경혈로 알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첫 번째로 꺼내는 말이 바로 공채는 치질을 치료할 수 있는 걸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치질은 현재로 보면 항문 질환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말한 듯이 뻥입니다. 공채가 치질을 치료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고전 문헌에서는 전혀 등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들은 청나라 말기에 쓰여진 책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왔던 친구 진수라고 하는 일본 친구사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 혼용이 되면서 마치 중국에서 고전부터 공채가 치질을 치료하는 걸로 오해가 벌어진 것이죠. 오히려 지금 많은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공채 부위 주변에 분명히 치질을 치료할 수 있는 경외 기혈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공채가 치질을 치료했다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공채 치질 치료설은 잘못된 의학자의 기록들이 결국은 근현대 한의학에 편입되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채혈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외감 열병에 치료하는 주된 경혈일 뿐이고요. 치질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이 주변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외 기혈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아래팔 지역에서 항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경외 계열이 의외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백혈도 아래팔 지역에서 항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경외 기혈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 부위는 수거름 심포경의 면의 중심에서 주위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공채혈이 치질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상황은 등이 동의보감에 치질에 관련된 편을 가서 살펴보면 치질에 관련된 편 안에서 쓰이는 대표적 경혈들을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열된 경혈들을 보면 족태양 방광경의 승산혈, 동맥의 장강혈, 그 다음에 동맥의 척중혈,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의 승근혈, 족태양 방광경의 비양혈, 족태양 방광경의 위중혈, 족태양 방광경의 승부혈, 족태양 방광경의 찬죽혈, 인맥의 회음혈, 족태양 비경의 상구혈 등이 있지만 이 어느 과정 안에서도 사실은 이 공채라고 하는 경혈은 등장하지 않고요. 이러한 과정들은 다른 역대 문헌 안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결국은 우리가 현대에 와서 잘못 쓰여진 문헌 때문에 마치 공채가 치질을 치료하는 것처럼 해석한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스텐 폐경은 폐라고 하는 장부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폐와 장부와 연관성을 가지는 표리장부인 대장이라는 육부의 병을 스텐 폐경이 치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상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한 근거가 뭘까 생각을 떠올리면 공채가 치질을 치료하네? 그러니까 결국 스텐 폐경에 있는 경혈은 대장을 치료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켜 버린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공채가 치질을 치료한다는 사례가 가짜라고 알려진다면 스테인 폐경이 대장과 표리 관계였다라고 할 때 스테인 폐경 중에 대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임상 사례가 있나를 찾아보게 될 때 공채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폐와 대장의 연관을 스테인 폐경에서 찾는 것은 부질없는 예,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실은 인체를 유기 정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할 때 스템 폐경의 경혈을 가지고 대장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위장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간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허파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신장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방광 질환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정체적 관점에서의 연락관계인 거지, 허파가 반드시 대장과만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1:1 대인관계로 스테인 폐경으로 대장의 병을 치료한다라는 식으로 논리의 비약을 만들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한의사들이 과거에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공채를 통한 스테인 폐경의 대장 치료 과정들을 합리화시켰던 설명들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경계하고자 공채의 치료설이 비약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측면으로 스테인 폐경에서 현재 공채혈까지 나와 있는 주치 사례를 보면 중부, 운문, 천부, 혁백, 척택, 공채까지 경혈의 주치의 큰 범위는 주로 호흡기 질환을 통한 가스무리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반면 가스무리의 아래쪽에 있는 위장관 병증을 중요하게 치료하는 특징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구나라는 점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결까지만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열결은 스테움의 락혈에 해당합니다. 락혈인 만큼 락맥과 관련한 요소로서 체표 정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 부위에서 노쪽 피부 정맥을 대표적인 체표 정맥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열결을 나중에 실습 와서 찾는 과정이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열결을 정확히 찾는 과정의 표지는 근육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근육이 긴 엄지 벌린근과 짧은 엄지 평근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되고요. 그것을 구분하고 나면 자입 과정에서 심부에서 위팔로근, 긴 엄지 굽힌근, 네모 엎친근, 긴 노쪽 손목 평근이 자침 방향에 따라서 자극 대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경은 가쪽 아래팔 피부 신경과 노신경 얕은 가지가 대표적으로 자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결국 치료적 범위는 호흡기 질환, 특히나 머리 질환에 쓰이는데 머리 질환이 결국은 편두통이라고 하는 요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요소는 열결의 락맥병후와 락맥병후 중 합증의 병맥병후의 전구 증상이 결국은 증상이 편두통의 전구 증상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바로 소변이 마렵거나 하품을 자주 하는 것의 현상들이 간혹 편두통의 전구 증상으로 등장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총혈의 의미에서 부항부, 그러니까 머리와 목덜미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 경혈 중에 하나를 열결로 포함해서 사총혈이라고 부르고 있고, 한편 팔맥 교회혈 중에 하나로서 인맥에 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맥에 통한다라고 하는 병증 모델은 결국은 자궁병증을 염두에 두고 열결을 쓸 수 있다라고 또 옛날 임상적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성들이 사총혈의 의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합곡, 열결, 위중, 족삼인데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합곡,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열결, 허리를 중심으로 하는 위중, 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족삼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인체를 크게 그러니까 자주 발발하는 병증의 영역에 따라서 그 부위를 치료하는 4개의 경혈을 각각 상징화 시켜놨습니다. 이것을 사총혈이라고 하고 여기서 확장된 것을 육총혈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장된 육총혈은 후대에 와서 결국은 내관과 지구라고 하는 경혈을 추가함으로써 육촌혈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편두통의 전구 증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두통의 전구 증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증상들이 락맥의 병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편 편두통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임상적 실천 사례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편두통이 여성에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결국은 뇌혈관에 영향을 줘서 혈관의 긴장성 두통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병리적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대를 염두에 둘 때 왜 열결이 여성과 관련된 경맥인 인맥과 통한다라고 하는 사유가 의료 경험에서 등장했는지 여러분이 나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편두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상을 통해서 여성의 호르몬 증상을 열결이라고 하는 경맥 경혈의 주치 증상과 연결한 과거의 임상적 사례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열결혈은 이후에 실습 때 여러분이 타멸과 자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열결의 유주 분포 과정에서 노신경의 분지를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후 수업 시간에 실습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열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일학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한 스템 폐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수업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이후 수학명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8주차 학습 일지는 7주차의 평가 때문에 생략된 부분을 제외한 8주차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 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